1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환경과 생물 다양성 단원을 공부했는데요. 생물의 변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과 생명 다양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변이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형성평가를 지난 시간에는 퀴즈라는 어플로 게임 형식으로 풀었었는데요. 여러분이 참여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하진 않았어요. 우리 원래 형성평가에 참여하던 학생들이 그대로 참여한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도 이거는 게임 형식이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성평가를 다 풀면 자신의 랭킹을 확인할 수 있고 플래시카드로 복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플래시카드를 보면서 지난 시간 퀴즈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4반에 퀴즈 결과가 아래에 딱 있는데요. 최고로 높은 점수가 전체 1학년 중에 8,360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해주었고 여기 보면은 플래시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 이렇게 이 셔플 카드를 오프하면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스타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 우리 뭐라고 배웠었죠? 네, 변이의 정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맞춰주었는데 많은 오답이 변종이라는 오답이 많았어요. 변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변이의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선생님이 삽입한 사진 중에서 이 4가지 전체 다가 변이의 예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변이 중에는 각 환경에 적합한 변이가 있다. 이거 O였나요? X였나요? 네, O였습니다. 생물의 변이에는 각 환경에 적합한 변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다양하면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변이인 생물이 자손을 많이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제.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도 변이는 나타난다. 네, 변이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나 특성의 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O겠죠. 그리고 북극여우의 귀가 작아서 유리한 점은 이거 우리 해보기 시간에 다루었는데요. 작아서 유리한 점은 열을 덜 빼앗긴다고 했어요. 반면에 사막여우는 귀가 크기 때문에 열을 잘 방출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변이와 무엇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고 했나요? 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은 높아진다라고 우리 교과서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물일수록 멸종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변이가 다양한 생물은 그 급격하게 변한 환경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멸종 가능성은, 멸종될 확률은 낮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난 시간 퀴즈를 한번 복습을 해봤고, 요거 선생님이 퀴즈는 항상 제한 시간을 걸어놓기 때문에요. 제한 시간을 걸어놓기 때문에 그날 자정 전까지 접속을 해서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직접 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있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자정 전까지가 기한이라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퀴즈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복습을 이렇게 해봤고 이번에는 새로운 중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새로운 중단원 이름은 생물의 분류입니다. 우리 생물의 다양성 단원에서 이렇게 3개의 중단원이 있었어요. 먼저 생물의 다양성이 첫 번째 중단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생물의 분류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교과서 104쪽의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이 단원명이 그대로 학습 목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분류가 뭔지, 그리고 생물 분류의 목적이 뭔지, 방법이 뭔지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F 소설을 읽고 싶은데 어디로 가지? 저기 소설 코너로 가자. 소설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네. 이 소설 재밌겠다.
서점에서 책을 종류별로 진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서점에서 책을 종류별로 진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왜 서점에서 책을 그냥 꽂아놓지 않고 종류별로 분류할까요? 네, 원하는 책이 있을 때 빨리 찾기 위해서 종류별로, 분야별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파일 같은 것들을 잘 찾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예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한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 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 분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컴퓨터 노트북 화면인데요. 바탕화면에 있던 파일과 폴더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1학년 우리 했던 수업을 차시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했는지 한번 1차시 수업을 클릭을 해볼게요. 1차시 수업을 클릭하면 그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파일들과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분류해 놓았고 그리고 다른 자료들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 교과서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선생님 컴퓨터에 이런 폴더들이 모두 실생활에서 분류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것들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도 특징들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데요. 이 분류하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실생활에서 분류를 할 때 기준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차시별로 수업을 정리해 놨는데요. 만약에 단어별로 정리한다면 이 분류된 폴더의 결과가 다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물을 분류할 때도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분류된 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교과서 104쪽에 해보기. 생물은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할까를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과서 104쪽 아래를 한번 보세요. 네, 이 아래에 소나무와 민들레, 송이버섯, 고사리, 벼, 광대버섯,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생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생물들을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근데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1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2번, 광합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자기의 답변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분류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물의 예시를 선생님이 한번 오려왔는데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위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아래에 한번 나눠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나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소나무 먹나요? 네, 학생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는데요. 소나무는 네, 보통 사람이 먹지 않죠. 그래서 위에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은 어떤가요? 네, 송이버섯 우리 찌개 같은 데서 넣어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송이버섯은 먹기 때문에 아래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대버섯은 어떤가요? 여러분 광대버섯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광대버섯은 환각 효과가 있는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사리, 우리 고사리 반찬 먹죠. 얘는 먹을 수 있는 생물, 저도 먹을 수 있는 생물입니다. 민들레는 어떨까요? 네, 이것도 학생들에 따라서 답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민들레 차를 마셔본 적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생물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분류한 결과는 먹을 수 없는 생물은 소나무, 광대버섯,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송이버섯, 고사리, 벼, 민들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물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분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두고 그럼 두 번째인 광합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광합성을 하는 것은 위에,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래에 다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드들을 다시 섞고 소나무부터 또 생각을 해볼게요. 소나무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광합성을 하는 생물, 벼도 광합성을 하는 생물, 민들레도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죠. 반면에
팽이버섯과 광대버섯은 모두 버섯류인데요. 이 버섯들의 광합성을 하나요, 안 하나요? 네, 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분류 결과는 이렇게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 광합성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광합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분류 결과는 학생들마다, 사람마다 어떨까요? 네, 사람마다 결과가 모두 동일할 겁니다. 네, 광합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생물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분류 결과가 모두 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인간의 편의대로 아까 분류를 해보았지만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 고유의 특성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런 특성에는 생물의 생김새나 그리고 속 구조, 한사리, 번식 방법, 호흡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생물을 분류할 때 편의대로 분류를 하기보다는 생물 고유한 특성 선생님이 말해준 그런 특성들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생물의 분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을 기준을 세워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인간의 편의대로 할 수 있지만 생물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정확한 분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분류를 해본 것 중에 정확했던 기준은 광합성이었죠. 광합성은 생물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분류 결과는 사람마다 모두 같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생물의 생김새나 속 구조, 그리고 한사리, 호흡 방법, 그리고 번식 방법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물 분류는 왜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일반 제품들이나 아니면 파일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생물을 알기 쉽게 찾기 위해서 생물을 분류하는데요. 그리고 또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생물을 이렇게 분류하면 생물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멀고 가깝다는 것이 실제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서로 공통점이 많은지 아니면 공통점이 좀 적은지가 멀고 가까운 것을 뜻합니다. 공통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멀수록, 공통점이 적을수록 먼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예가 우리 교과서 105쪽에 그림 3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림 3에 상어와 고래,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 세 생물을 우리가 생물 고유의 특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물을 알기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분류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 고유의 특성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생물 고유의 특성인 호흡 방법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상어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고래와 사람은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분류를 한 결과가 상어와 고래, 사람 이렇게 무리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어, 고래, 사람의 멀고 가까운 관계까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은 고래와 같은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고래와 더 가깝고, 그리고 상어와는 더 먼 관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래와 사람이 더 공통점이 많고 상어와는 공통점이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또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생물 분류가 뭔지, 그리고 생물 분류하는 기준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생물 분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예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물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그 분류한 결과, 과학자들이 분류해놓은 결과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핵심 키워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고 밑에 창의력 키우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의력 키우기. 어느 동물원의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동물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펭귄우리를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고 까닭을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정지 해놓고 이 동물우리를 배치한 기준과 펭귄우리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봤나요? 이 동물원을 보면 물개랑 돌고래랑 북극곰을 같이 배치해 놓았고, 그리고 앵무새와 타조를 다른 편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뭐를 알 수 있나요? 네, 여기에서는 동물원의 동물들의 사는 곳에 따라서 분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물원의 설계자라면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할 건가요?
네, 만약에 선생님이 설계자라면 조금 더 공통점이 많은 순을 찾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펭귄은 물개나 돌고래처럼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먹이를 잡습니다. 하지만 펭귄은 이들과는 다르게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아요. 그러면 타조와 앵무새와 더 생물의 특성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앵무새와 타조 쪽에 펭귄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펭귄은 이 물개, 돌고래, 북극곰보다 앵무새와 타조와 더 가까운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생물을 분류했을 때 더 공통점이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궁금한 생물을 검색을 해보면 가깝고 먼 관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펭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한번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 전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까지 하고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써보자라고 했는데요. 생물을 분류하려면 생물 고유의 특성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생물의 생김새, 속구조, 한살이, 그리고 호흡 방법, 번식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 생물을 분류하는 것처럼 우리 식구의 옷을 기준을 세워 분류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어떻게 분류를 할 건가요? 일단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성원의 옷들을 분류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는 계절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의와 하의 혹은 원피스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분류를 하는 예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생물을 분류란 생물의 여러 특징을 기준을 세워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를 하는 방법은 생물 고유의 특성을 기준으로 세워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예는 선생님이 벌써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물의 생김새나 속구조, 그리고 한살이, 호흡 방법, 번식 방법 등이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예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은 우리가 알고 싶은 생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려고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간에 공통점이 많고 적은 것들을 따져서 생물의 멀고 가까운 관계까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퀴즈를 냈던 것처럼 퀴즈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퀴즈 몇 번 반복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퀴즈를 풀 때 아이템도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연습 삼아서, 그리고 또 복습 삼아서 퀴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에 참여를 했다면 그 다음에 자신이 틀린 문제를 위주로 플래시카드로 복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생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